자, 우리가 연력학을 할 때 중등에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을 고쳐줘야 되는 부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바로 뭐냐면 열이라는 개념, 그리고 내부 에너지의 개념, 요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해줘야 돼요.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Q를 가지고 뜻하고 단위가 당연히 얘도 에너지니까 줄이기도 하고 킬로칼로리도 쓰는데 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예요. 물체가 이동하는 에너지고 얘가 가장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온도 변화랑 상태 변화예요. 좀 이따가 이제 요 내부 에너지 개념을 설명한 뒤에 열이 할 수 있는 일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줄게. 내부 에너지는 일단 일반적으로 기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각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평균 포텐셜 에너지, 평균 위치 에너지의 합계를 입자 개수만큼 곱해서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체의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돼.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기체라는 거는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없다고 쳐요. 그래서 평균 기체의 운동 에너지량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U라 그래요. 이걸 내부 에너지라 그러고 볼츠만 상수, 입자 개수 곱하기 볼츠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 로 표현이 되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화학 쪽에서는 어떻게도 많이 표현하면 2분의 3n 기체 상수 절대 온도로 표현됩니다. 요건 이제 공식을 외워놓는 게 편해요. 물투에서는 요걸 증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2분의 1 기체 질량의 평균 폭력의 제곱인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절대 온도에서는 기체 운동이 멈추죠. 근데 이상기체는 기체 입자의 크기가 없다고 치거든? 입자의 크기는 없고 위치로만 표현이 되는데 입자가 운동해서 충돌로 만들어지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로 생각한단 말이야. 운동 안 하면 부피가 얼마죠? 그래서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절대 온도에서는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 기체는 그 전에 액체가 되겠죠. 액체나 고체가 돼 버리겠지만, 이상기체는 상호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안 돼서 그냥 기체인 상태로 부피가 0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거죠. 요게 이제 내부 에너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체한테 열을 가해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내가 가해준 열 에너지는 기체 입자의 내부 에너지에 일차적으로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적으면 적음. 자, 열이 어떻게 쓰이느냐? 오늘 우리가 연력학의 개념을 크게 전체적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원투 내용 합쳐서. 자, 봐봐. 열을 가하면 일체적으로 온도가 변하죠. 요 온도가 변하는 공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바베큐는 씨암탉이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열량 계산했던 거 기억하죠?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물 몇 킬로그램에 몇 킬로칼로리의 열을 가하면 몇 도씨 물이 몇 도가 되느냐, 그거 계산하는 그거. 요렇게 열이 가면 온도가 변합니다. 온도의 변화는 사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통해서 입자 운동을 변화시켜요. 입자 운동이 변하면 1차적으로 입자 사이의 간격이 변해요. 간격이 변하면 당연히 길이, 넓이, 부피가 변하겠죠.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 그런다? 열팽창이라고 배운 거야. 그지? 특히 여기서 W는 FS는 P 델타 V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피스톤을 밀어내는 일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돼요. 여기가 열역학이야. 피스톤을 밀어내는 일을 한다는 부분. 그리고 운동에 의해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비접촉력이 변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를 변화시킨다? 상태 변화로 연결이 되거든? 입자간 인력이 변하니까. 입자간 인력이 변하는 건 잡열이라 그래서 물투에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기화열, 액화열, 승화열, 융해열, 응고열이에요. 그게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런 열 에너지가 출입한다를 배우고 고등과정에 가면 물투에서는 1g당 혹은 1kg당 몇 킬로칼로리의 열이 상태 변화에 쓰이니까 몇 도씨 얼음이랑 몇 도씨 물을 섞으면 몇 도씨의 물과 얼음이 생기게 각각 몇 킬로게 계산해봐! 를 시키기도 하는데 이건 물투니까 물원에서는 이것까지는 안 시킬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화학에서 다루는 반응열. 프리에너지 반응열 요렇게 가는데 보통 물원에서는 이제 요쪽 줄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과정을 이야기를 할 거고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자면 요런 거 생각해 보면 돼. 피스톤이 있어. 이 안에는 기체가 압력인 P, 부피 V, 온도 T인 기체 N몰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자, 이런 기체에다 내가 밖에서 열을 때려 박았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 증가로 운동이 활발해져서 벽에 많이 부딪힙니다. 벽에 부딪히는 충돌 횟수가 늘면서 압력이 증가해요. 왜? 우리가 고체 같은 경우는 벽을 꾹 누르고 있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의 압력이지만 기체 분자는 이 벽에 와서 기체 분자가 충돌하고 튕겨나가는 운동량 변화를 시간당 나눠서 충격력을 가지고 압력을 만들거든. 근데 충돌 횟수가 늘면 당연히 압력이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죠. 그러면 봐봐. 여기 면적에서 안에서 부딪히는 압력과 밖에서 부딪히는 압력이 다르면 피스톤을 밀어내는 힘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피스톤이 여기까지 델타 X를 밀고 나간다 칩시다. 그러면은 W는 FS인데 F는 사실 뭐야? PA죠. PA 델타 X니까 P 델타 V가 되는 거지. 왜?
A 델타 X가 뭔데요? 팽창한 부피가 되잖아. 그래서 일의 양은 P 델타 V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응? 자, 연력학 법칙을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 내부 에너지에 대한 개념도 지금 뭐 책에서는 U는 NT라고 돼 있는데, NT라는 식이 이겁니다, 원래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자.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0법칙, 1법칙, 2법칙까지 많이 씁니다. 3법칙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아두면 돼요. 자, 0법칙은 열평형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요 밑에 P가 있는데, 여기는 단열벽, 여기는 전도벽이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A랑 P가 열평형이 되겠죠. 열전도가 되니까. B랑 P도 열전도에 의해서 평형이 되겠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TA랑 TP랑 TB가 같아지죠. 온도가 같아지면 A랑 P랑 B가 열평형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역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A와 B와 P의 온도가 같다면 A, P, B는 열평형 상태고, A, P, B가 열평형 상태면 그 역으로 A, P, B의 온도도 같다. 그러니까 열평형 상태면 온도가 같고, 온도가 같으면 열평형 상태다라는 게 영법칙.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영법칙이고, 1법칙은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제일 많이 쓰게 될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거예요. 이 피스톤에 가해준 이 열의 에너지의 양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외부의 일을 하게 된다. 요게 연력학 1법칙의 설명이에요. 되게 단순한 거지. 아니, 너무나 뻔한 설명이에요. 잘 봐봐. 네가 받은 용돈은 저금하거나 쓴다. 딴 데로 쓸 수가 있냐? 그치, 저금하거나 썼죠. 너무나 뻔한 이거를 사실은 되게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모든 다양한 걸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력학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4가지로 샘플링 시키는 거야. 어떻게? 압력이 같을 때, 그러니까 압력을 일정하게 변화시킬 때, 온도가 일정하게 변화될 때, 부피가 일정하게 변화될 때, 열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라는 4가지 과정에 하나 더 자유팽창이라는 개념까지 넣어서 5가지 정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상태에서 어떤 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걔네들이 어떤 상태 그래프로 그려지고 그런 걸 바탕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되고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고 압력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때 일은 어떻게 되느냐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이때 중요한 거 일단 요거 W는 P 델타 V 개념을 이거 일단 배우기 전에 굳이 이야기하자면
P 델타 V잖아. 세로축에 P를 놓고 가로축에 V를 놓으면 잘 봐봐. 여기서 요렇게 가면 요게 P 델타 V가 되겠지. 델타 V가 0보다 큰 영역은 W도 0보다 크겠죠. 요렇게 돌아가면 요만큼이지. 밑에 거지. W가 0보다 작겠죠. 여기는. 왜? 델타 V도 0보다 작으니까. 항상 W의 부호랑 델타 V의 부호는 같이 다니죠. 그리고 여기서 봐봐. U랑 절대 온도가 같은 부호잖아. 그럼 우리 여기서 델타 U를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러면은 2분의 3nr 델타 t 플러스 p 델타 v로 우리는 식이 보여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델타 u 부호랑 델타 t 부호랑 같이 가는 거고, w 부호랑 델타 v 부호랑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q 부호를 따지는 거지. 그럼 간단하게 v 부호가 0보다 크다? 팽창. v가 0보다 작다? 압축. 팽창을 한다는 말은 피스톤을 밀어낸 거니까 바깥에다가 일을 해준 거. 압축이 됐다는 말은 바깥에서 내가 일을 받은 거.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내부 에너지가 늘어난 거. 온도가 줄었다는 말은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거. 그렇게 봤을 때 Q가 0보다 큰 게 흡열, 열 에너지를 흡수한 거. Q가 마이너스인 건 발열, 열 에너지를 뺏긴 거. 알겠어요?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일단 요거 정리. 책에는 뭐부터 나오는지 보면은 등적부터 나오죠. 응? 등압부터 갈까? 등적부터 갈까? 등적? 등적부터 가자. 자, 등적 과정이라는 걸 잘 생각해 봅시다. 등적이라는 건 뭐다? V, 델타 V가?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델타 V가 0이죠. 그 말은 W가 0이에요. 외부에 일 안 하는 과정이야.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등적 과정은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가 0이라는 소리네. 즉 이건 뭐다? 흡수한 모든 열 에너지를 뭐에만 쓰게 된다? 내부의 에너지 변화만, 즉 온도 변화가 최대가 되는 변화일 겁니다. 그리고 자, PV 그래프를 생각해. 원래 PV 그래프는 압력과 부피의 관계잖아. 그러면 당연히 일정한 온도일 때는 보일 법칙 그래프가 나타날 건데, 여기서 온도가 바뀌는 따른 선 T-는 여기가 더 고온이 될 거잖아. 여기서 등적 변화를 해야 된다고.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요 세로축의 변화. 즉 얘가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델타 T가 0보다 크니까 델타 U가 0보다 클 거고, 따라서 Q가 0보다 큰 흡열 과정의 변화로 볼 수 있겠죠. 내려오면 당연히 발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뭐도 같이 볼 수 있다? 여기가 P0고 여기가 P니까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충돌이 늘어나서 압력도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피스톤 이건 이제 어떤 그림이야? 피스톤 고정시켜 놓고 열만 들이다 가한 거죠. 그러니까 압력만 높아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얘는 흡수한 열 에너지랑 내부 에너지 변화가 같다. 이게 등적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랑 같이 설명할게. 3번이 오히려 2번보다 3번 등온 과정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등온 과정은 뭐야? 그럼 이번 뭐가 일정한 건데? T가 일정한 거죠. T가 일정하다는 말은 델타 T가 0이지. 델타 T가 0이라는 말은 결국 뭐다? 델타 U도 델타 U가 0이라는 말은 이번식은 뭐가 된다?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이번에는 얘가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얘는 애시당초 그래프에서 PV 상태 변화 그래프에서 등원선 하나만 놓고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P0, V0 선에서 PV가 될 거고 요 그래프가 뭐가 된다? 1의 양이 될 거라는 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압력은 부피는 온도는 일정한 그래프. 이해가 돼요? 그럼 얘는 델타 V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W가 0보다 크고 따라서 Q도 0보다 큰 흡열인 거죠. 이건 뭐다? 결국 받은 열 에너지는 고스란히 전부 다 외부에 일한 거. 그래서 세 번째 등압 과정. 등압 과정은 우리가 이상기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의 적용을 사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원에서는 수능이나 그 교육청급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 시험에서는 적용이 졸라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충 숫자 바꾸다가 개판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적용되는 문제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학교 시험급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등압에서는 잘 봐봐. Q는 델타 U 플러스 W잖아. 이게 아까 2분의 3 NR 델타 T 플러스 P 델타 V랬는데 이게 2분의 3 NR 델타 T는 봐봐. NRT는 PV라 그랬잖아. 그러면 NR 델타 T는 뭐가 되냐 원래? N은 기체 몰수 안 바뀌잖아. R은 기체 상수 안 바뀌고 그럼 델타 T만 바뀌면 델타 PV가 돼. 원래는. 그럼 얘는 P 델타 V 플러스 V 델타 P인데 등압이네? 등압의 뜻은 델타 P가 0이에요. 얘가 그래서 등압일 때만 얘랑 무조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지? 그럼 2분의 3가 돼요. 즉 얘네들의 비율이 5대 3대 2의 비율이에요. 원래는. 등압일 때는 이게 물 2급이 되면 무조건 지켜지는데 물 1급에서는 지켜질 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일단 이렇다는 건 알고 있으면 좋긴 해. 근데 원래 이렇게 되긴 해요. 그럼 등압은
압력이 일정한 그래프, 변화한 그래프잖아.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 근데 사실 그래프 꼬라지는 얘가 제일 이쁘죠. 요렇게 그어지니까. 여기서 요렇게 가니까 델타 V도 0보다 크고, 맞지? 여기가 T고 여기가 T-인데 요렇게 가니까 델타 T도 0보다 크죠. 응? 델타 V가 0보다 크니까 W도 0보다 크고, 델타 T가 0보다 크니까 델타 U도 0보다 크고, 따라서 봐봐.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얘도 0보다 크겠지. 즉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 흡열인 거고 요 넓이가 뭐가 된다? 1. 그죠? 그냥 깔끔하게 이게 1. 반대면 발열. 알겠죠? 요게 등압. 네 번째가 단열인데, 단열은 내가 이제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장난을 좀 칩니다. 똑같아 보이는 식이 사실은 다른 식이라고 우겨요. 뭐냐면 단열이라는 말은 Q가 0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외부에서부터 가해진 열이 없는 상태야. 굳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치킨을 먹고 싶은데 용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통장에서 꺼내면 되지. 통이란 소리잖아. 대출을 받든지 통장에서 꺼내든지 카드를 끌든지. 맞죠? 근데 단열이라는 말이 사실 언제부터 나오냐? 중학교 때부터 나와요. 언제?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구름 만들 때 나와요. 단열 팽창. 뭐냐면 봐봐. Q가 0이라는 말은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가 0이 되잖아. 그럼 이 식은 두 가지의 식으로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델타 U는 마이너스 W로 가느냐, 마이너스 델타 U는 W로 가느냐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서 델타 U라고 썼잖아. 이거는 델타 T는 0보다 크고 델타 V는 0보다 작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델타 T가 0보다 작고 델타 V가 0보다 크고가 돼. 즉 위의 식을 단열 압축이라 부르고 밑의 식을 단열 팽창이라 부릅니다. 그 결과 단열 압축을 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그치 온도가 하강하게 된다. 그래프로 그리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가요. 그리고 요런 형태에서 1의 그래프가 나오긴 해요. 근데 뭐 여기가 1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는 거고 1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 생각해보면 봐봐. 델타 V가 0보다 클 때 요 선에서 요쪽으로 갔잖아. 델타 T는 0보다 작다는 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요쪽으로 갔다는 말은 단열
팽창했다라는 이야기가 돼. 특히 이 단열 팽창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에 눈이 오지 않는 것과 매우 큰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그 지학 네가 선택했다며. 수분 감률, 건조 감률이라는 걸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팬 현상. 그게 예예요. 다른 거 아니고. 극단적으로 봐봐.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잖아. 자, 기단의 변질이라 그래가지고, 자, 지구과학 수업을 간단하게 맡겨. 되게 심플하게. 자, 우리나라는 대륙의 동안에 있죠. 편서풍대에서 대륙성 기후, 대륙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차고 건조한 기후가 황해를 넘어오는데, 황해는 약간 따뜻하고 습한 바다잖아, 그래도. 일단 대륙보다는 따뜻하고 습하니까. 그러면 기단의 변질이라 그래서, 아래쪽은 따뜻하고 습하고, 위는 차고 건조하게 되는데, 따뜻하기 때문에 결국 대류 현상을 맞이하지. 즉, 황해를 건너올 때쯤 되면은 습한 기단으로 바뀝니다. 수분 공기는, 수분 감률이라 그래서 100m당 0.5켈빈의 온도 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백두대간, 소위 말하는 태백산맥, 태백산맥, 촬영산맥, 소백산맥에서 지리산까지 이루어지는 이쪽 산줄기의 평균 해발 고도는 1400에서 1600고지야. 즉, 이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켈빈의 온도 하강이 일어나면 델타 T가 온도가 7에서 8도까지 떨어지는 거죠. 지상을 기준으로 순수하게 산을 넘어가는 것만으로 온도 하강이 일어나요. 이 과정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오고 눈이 와요. 그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됐잖아. 근데 얘가 내려올 때는 건조 감률이라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수증기의 연료량이 빠졌잖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100m당 1켈빈이 바뀌어. 그럼 플러스 몇 도가 된다? 쉽게 말하면 산맥을 넘어오는 것만으로 플러스 7에서 8켈빈의 온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동해안은 산맥 서쪽보다 따뜻해요. 그래서 부산에 눈이 안 와. 특히 부산에도 저놈의 금정산 동쪽은 더 안 와. 나름 저거 700고지예요. 700에서 800m대란 말이야. 6, 7, 800m대 산맥이야. 화명동에는 눈이 와도 빌어보면 여기 장전동은 안 와요. 그래도 장전동은 와. 쌤은 해운대입니다. 장산 684고지에 또 걸려. 안 와! 우리 동네는. 축복받은 동네입니다. 안 오면 좋죠. 근데 몇 년에 한 번씩 크게 내가 볼 땐 5년에서 길게는 10년에 한 번씩 높새바람이라 그래서 오츠크의 기단이 밑전 날뛰는 타이밍에 제트 기류가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럼 바람이 어떻게 되냐? 거꾸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동해안만 눈와요. 동해안 폭설이 올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선생님이 31 때 이 직업 때려치우고 싶어가지고 그 용접을 배우러 다닐 때가 있었거든? 30살인가 31살인가 였는데
눈이 와서 부산의 도로에 눈이 쌓인 적이 있었어요. 교통이 두절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두절됐냐면 눈이 와서 지하철이 안 다녔어. 교대역에서 지하철이 못 올라왔어. 믿어지냐? 교대역이랑 저기 노포동에서 노포동 범어사에서 두실로 올라와야 되잖아. 오르막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잖아. 거기 눈이 쌓여서 지하철이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하철 1호선이 안 다녔어요. 믿어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쌓였냐면 오전에 오고 그쳤거든요. 내가 그때 정관에 오전에 그 기술 배우러 들어가는데 3시간인가 4시간 걸려 들어갔어요. 30분 거리로 운전해서 들어가는데 아이러니하게 나올 때는 다 녹았더라고, 도로에는. 그러고 그때 남천동에서 일할 때인데 그 뒤에 있는 초등학교가 인조잔디니까 안 녹았어요, 다행히 그늘에. 애들하고 눈싸움하고 나서 남은 눈을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눈사람 키가 선생님 키만한 걸 만드는 데 성공했어. 퍼와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운동장에 있는 눈을 굴려가지고 만든 게 내 키만한 눈사람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니까.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 요거 하고 나면 기간 개념만 조금만 더 할게요. 자유팽창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단열 자유팽창인데, 요건 자유팽창 중에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여기 고정되어 있는 피스톤 상태에서 요쪽이 진공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야. 요쪽에는 그러면 기체가 P, V, N, T가 있는데 여기가 진공인 상태야. 이 상태에서 고정장치를 풀어버리면 자연스럽게 팽창해 가겠죠. 외부에서 열 유입이 없어도. 왜? 여기에는 진공이니까 여기서 받쳐주는 힘이 없죠. 저항이 없이 그냥 쑥 밀릴 거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받쳐주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힘은 상호작용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반대편에서 받치는 힘이 없죠. 그 말은 단열 자유 팽창에서는 W가 0이에요. 왜? F가 0이니까. 그런데 Q도 0이죠. 왜? 단열이니까. 따라서 뭐도 0이 된다? 델타 U도 0이 돼요. 왜? Q는 델타 U 플러스 W거든요. 얘도 0, 얘도 0이니까 얘도 0인 거야. 그지? 델타 U가 0이니까 델타 T가 0이고요. 델타 T가 0이니까 PV 값은 일정한 그래프를 따라서 변해요. 즉 보일 법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면서 팽창해버립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고요. 이제 요게 자유팽창에서의 거동이고요. 열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열역학이 2법칙과 열기관 개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열기관과 무한동력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해 줄 건데 다음 주에는 일단 이번 주에 열기관의 계략적인 개념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이런 거야. 여기서 요쪽으로 가면 이만큼의 0보다 큰 일을 하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요 밑에 노란 것만큼의 일을 받아오게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다 PV입니다. 여기서 한 바퀴 돌려버리면, 한 바퀴 순환해버리면, 요 넓이만큼의 순수한 일을 외부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과정에서, 요 W는 0인 과정에서 뭐를 한다? Q1을 흡수하게 되고, 요 노란색 과정을 하면서 Q2를 방출하게 돼요. 즉, 이 과정에서도 Q1을 흡수하고 Q2를 방출하고 여기서 뭐를 하게 된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뭐냐면 Q1을 받아서 일을 하고 Q2를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일을 열 에너지의 흐름에서 일을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기관, 기계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기관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장치를 기관, 영어로 엔진이라 그러고, 그러면 열기관은, 그치, 열 에너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열기관이라 그래. 이제 여기에 보면 일반 뭐 스털링 기관도 있고, 뭐 이상적인 기관인 카르노 기관도 있고, 뭐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요게 이제 기본적인 열기관이고, 재밌는 건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왔잖아. 한 바퀴 돌아오게 될 때 제일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델타 U는 얼마로 친다?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한 바퀴 어떤 형태로, 이거 각을 잡고 돌리든 세모로 돌리든 네모로 돌리든 원점으로 돌아왔으면 델타 U가 0이에요.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열기관에서 효율이라는 개념은 Q1분의 W예요. 그래서 Q1분의 Q-Q2, 즉 1-Q1분의 Q2로 구해집니다. 연력학 1법칙은 제가 100%를 넘지 못한다가 핵심인 거죠. 이 법칙은 사실 100%가 될 수도 없다예요. 이게 이제 이 법칙이 되는데, 그건 이제 이 법칙 가서 배우고 나서 이야기고, 일단 지금은 저렇게 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